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관계 국제기구입니다. 지금 스케줄표를 보면 목요일 수업이 되게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진도를 빼지 않으면 우리가 또 형식적이던 실제적이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그 진도까지 빼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이번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일단 진도를 좀 빠르게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복습 때는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이제 복습을 하도록 하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4회 2단원, 국제금융시장, 거기 이런 것들을 좀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금융시장은 말 그대로 뭘까요?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이렇게 물건 사러 가는 어떤 그 구체적인 장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바로 외환시장이다.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국제금융시장의 분류를 보면 외환시장. 그래서 뭐 진짜 돈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선물, 스와프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데 실제로 여기 되게 큰 게 신용시장이잖아요.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우리가 현금으로 거래하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은 다 뭘까요? 은행을 통하든 인터넷 은행을 통하든 우리가 이제 사이버상에서 다루어지는 그 돈의 흐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신용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현물이나 선물이나 수합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거래가 되는 곳이 증권거래소 같은 곳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인 장소로 소위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메커니즘 자체는 또 인터넷을 통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막 현장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뭔가 여기가 장사가 하는 곳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곳이라면 진짜 사이버상에서 하는 거는 그냥 이게 시장이야 뭐야 그냥 뭐 숫자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현재 그 통신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봤을 때는 이런 신용 시장의 뭐랄까 그 비중이라 그럴까, 자금이 어떤 그 양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중에 또 뭘까요? 직접 금융 시장은 투자자가 직접 뛰어드는 거예요. 본인이 뭐 주식을 사든, 그렇죠? 국제 주식을 사든 국제채 사채를 사든 팔든, 자, 본인이 직접 이제 뛰어든다면, 아우, 나는 그런 것까지는 못하겠어. 그냥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간접금융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제 국제은행들이, 어, 실질적 뭐 중개인이 되든 어쨌든 간에, 그쵸? 이렇게 이제 국제금융시장을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주체로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용시장, 외환시장 혹은 파생상품시장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신용시장이 될 것이다. 신용시장의 안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금융시장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간접 금융시장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140, 여기 지금까지 한 건 147쪽이었고요. 148쪽으로 넘기면 국제금융시장의 주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주체는 교과서상 세 가지 정도로 나누었죠. 차입자, 투자자, 자금주기. 차입자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돈이 필요한 쪽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업. 기업도 자금이 필요하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고 누군가 나의 주식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돈이 들어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 그다음에 국제적 상황이기 때문에 각국 정부. 예를 들어 국내적으로 놓고 보자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국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정부 쪽으로 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때로는 국제금융기구 자신들도 돈이 부족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자기들이 뭐 은행채를 낸다든지 해서 돈을 필요로 하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저쪽에 돈을 얼마를 빌려주기로 했는데도 돈이 좀 부족해. 니네 좀 돈 좀 줄래?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차입자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돈이 필요한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금을 조달받고자 하는 쪽이다. 그럼 이제 투자자들은 내가 내 돈을 내서 자금을 조달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뭐 이익을 배당을 받는다든지 해서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투자자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연금기금이 굉장히 큰 투자자들인데요. 각국의 무슨 국채채를 사들인다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각국의 연금기 우리가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기금 이런 것도 있고요. 국민보험공단에서 하는 국민 뭐죠? 그거 우리 다 내는 거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죠. 국민연금. 자, 이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내는 거는 뭐 몇만 원, 몇십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연금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국의 연금기금, 상호기금, 보험회사 등의 이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 덩치가 큰 말 그대로 관이잖아요. 기관 투자자. 그쵸? 이게 투자자는 가장 큰 덩어리예요. 그런데 뭐 개인 투자 집단도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어떤 그 투자 회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 집단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그 사이 이제 차입자와 투자자 사이를 직접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보다시피 아까 간접 금융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자금 중개인들. 자, 그래서 국제상업은행이나 국제투자은행이나 브로커 회사 같은. 자, 이렇게 해서 차입자, 투자자, 자금 중개. 이 모습은 우리가 하다못해 뭐 부동산 하나를 매입하려고 해도 팔려는 사람, 사려는 사람, 중개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뭔가 팔고 사는 부동산과 같은 물건이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런 식의 이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세 부류의 주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국제금융시장을 하면 우리가 이게 일단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이니까 하여튼 약간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뭐가 불안하죠. 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인터넷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눈에 잘 안 보여요, 사실. 실체가 없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자, 그러니까 국제금융거래의 위험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거 좀 보러 가겠습니다. 자, 국제은행 업무가 늘면서 은행도 이제는 파산의 위험성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파생상품 같은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 파생상품을 많이 운용하다가 어느 한 고리에서 이게 부도가 나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그 부도가 일어났던 것이 우리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파산의 위험성 같은 것들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은행 파산의 위험성을 줄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지급준비금이라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얼마간의 그 뭐라 그랬죠? 대출 혹은 예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금이 만기가 되거나 하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그 저기 뭐라 그러지? 남에게 돈을 빌려 왔었을 때 갚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 갚을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정 비율,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어느 각 은행마다 보유 자산의 얼마를 항상 현금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거래되고 있는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 돈들이 총량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얼마를 항상 언제라도 누군가가 콜이 들어와서 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그리고 그다음에 니네 돌아오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지 않아? 돈 줘.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그거를 그 지급준비금, 요걸 우리가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면 이 지급준비금을 일정 정도 그 정해놓은 수치에 맞게끔 항상 갖고 있어라. 여기 이제 지급준비금 예치를 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이게 뭔가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긴급 구제금융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대체적으로 이건 뭘까요? IMF 같은 데서 담당을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 은행이 예를 들어서 국제은행이 제대로 이렇게 그 자금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금융 안정성이잖아요. 이런 것들 잘 유지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건 그 은행의 자율적인 어떤 규제 뭐 이런 것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제 간 감시 규제 혹은 협조 이런 것들을 위한 안정적인 체제 설립 위해서 좀 노력을 한다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국제금융거래는 편리한 만큼 위험성도 상당히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금융거래의 위험에 대해서 늘 있을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상호 감시 체제 같은 것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 금융시장의 특성을 보면 일단 국제금융시장이 거의 정말 뭐예요? 글로벌화 됐잖아요. 예. 이제는 뭐 금융 자유화, 자본 자유화가 거의 뭐 시대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 제각각이 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그쵸? 투자자는 투자자대로 돈을 못 받으면 손해인 거고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차입자 같은 경우도 예, 뭐 그 은행이 제대로 뭐랄까 국제 금융 거래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은 필요한 돈을 마련하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여러 가지 이제 그 각각 입장에서 위험 같은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 금융 구조가 취약한 아무래도 이제 약간 저개발 국가, 그쵸? 예, 성장이 좀 지지부진한 국가. 자, 이런 국가들의 위험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다. 그쵸? 예. 그러니까, 늘 이제 IMF에다가 구제금융을 신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위기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IMF 같은 것들은 아주 정말 긴 역사를 갖고 있긴 한데, 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고, IMF에서는 예, 그 회원 국가들 혹은 자금적 여유가 있는 국가들의 어떤 그 뭐랄까 상호 출자금이라 그러나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그 수치를 올려간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 자유화는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렇잖아요. 자, 긍정적인 측면은 손쉬운 자본을 동원하게 하는 거죠. 예, 자본 동원이 상당히 손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이거긴 한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자유가 경제라는 측면에서 사용이 되면 잘하는 놈한테는 되게 유리해요. 근데 못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나라나 뭐 하여튼 힘이 약간 이렇게 하여튼 뭔가 그 우수하고 뭐 하여튼 열등하고 이렇게 따지면 하여튼 쉽게 해서 선진국 같은 유리해요. 금융 선진국 같은 유리한데 후진국들한테 굉장히 좀 더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런 긍정적인 측면은 이 긍정적인 측면을 잘 생각을 하고 준비를 잘하고 하여튼 실행을 잘하는 뭐 이런 모범적인 국가한테는 되게 좋은데요. 많은 경우 부정적 측면들이 크죠, 사실은. 자,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은 예, 자본의 이제 집중.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경제에서의 자유는 빈익빈 부익부. 잘 넣는 들한테는 계속 뭔가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가난하고 못나고 이런 곳은 늘 뭔가 뺏기는 듯한 그 느낌. 뭔가 늘 손해를 보는 듯한 그 느낌을 준다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금융의 어떤 기법 같은 것도 이건 거의 그냥 기술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막 하여튼 머리를 굴러. 이게 은행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똑똑한 머리로 그냥 어떻게든지 틈새를 비집고 예, 하여튼 돈을 굴리고 없는 곳에서 부를 창출하나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능력들이나 기술들이 상당히 발달한 나라의 어떤 그 은행들이 말이죠. 예. 그러지 못한 나라의 자본 자유화를 통해서 마구 들어왔다 할 때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예, 그런 열악한 나라들의 금융이 잠식이 된다거나 자본의 국제적인 종속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다시피 더 많은 이윤을 목표로 한 국제 투기 자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 그런 나라들의 글로벌 경제 위기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거는 곧바로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세계 경제 위기로 이제 또 이렇게 확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갖고 노는 사람들은요. 그냥 선생님의 삶의 경험상 놓고 보자면 누구도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가 속한 집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가끔은 위험에도 빠뜨릴 수 있는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은 예, 그런 것이 있다 생각하고 내 삶을 좀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규범적으로 살아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국제 외환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이 올 때 한국 경제는 어땠나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한 번쯤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자, 외환 위기 자체가, 예, 아까 우리가 지불 준비금 이런 것처럼 말이죠. 예,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중앙은행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차관을 갚아야 된다거나, 뭐, 아니면 이제 시중은행에서 또 필요한 돈들을 빌려달라 할 때 빌려줘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제 그런 돈의 근본적인 이제 그 돈의 분배를 맡고 있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이게 이제 부족한 거였어요. 그래서 항상 달러가 일정 정도 비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부족했어요. 예, 그러면 외환위기가 오는 거죠. 혹은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환율이 급등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돈에 비해서 달러의 값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또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혹은 경제정책의 모순을 해서 발생을 한다.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컸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90년대 들어와서 각 국가별로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국제 자본이동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서 그때만 해도 우리는 은행이 상당히 후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기술이 발달한 국제의 투기성 자본들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치고 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헤지펀드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 환율과 수익률 이런 것들이 급격히 막 오락내리락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갑자기 투자를 했다 갑자기 돈을 확 빼간다거나 해서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막 돈이 확 들어왔다 썰물처럼 확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지금 시중에 돈이 없어요. 달러가 없어요. 그럼 달러 풍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원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던 거예요. 뭐 그래서 외환위기 일도가 나타났다. 그쵸?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이유가 외환 보유액이 부족하거나 환율이 급등할 때 발생한다 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외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자본 자유화 같은 것들이 선행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OECD 지나치게 빨리 가입을 했다 막 이런 비난들을 그때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기본적으로 OECD나 WTO 같은 경우는 뭔가 같은 자유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니까 막 자본시장을 일정 정도 개방을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직격탄을 맞은 거였죠. 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제금융질서 자체의 문제점이 좀 있답니다. 선생님이 이게 경제 쪽은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자, 예를 들어 통화불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올 때는 달러로 빌려오고, 우리나라 돈은 원이잖아요. 그래서 차입한 외국 통화하고 국내 통화가 서로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안에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위기가 온다는 거잖아요. 만기 불일치. 예를 들어 단기로 자금을 빌려와서 우리는 이제 저쪽에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 이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우리가 단기로 빌려와 단기라는 말은 짧게 빌렸다가 빠른 시간에는 갚아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빌려와서 우리나라 국내의 어떤 기업들이나 기관들의 돈을 빌려줄 때 장기로 대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의 그 날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뭐 이렇게 단기로 빌려다 단기로 빌려주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종소리가 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외 투자자들이 일시에 상환 요구를 하면 우리는 막 저쪽에는 갚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국내 안에서 자금 회수가 되지 않잖아요. 요건 이제 뭐 외국에서 빌려와서 국내로 이제 돈을 또 다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빌려와서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하여튼 이거 복잡한 그러니까 여기 어쨌거나 장단기 만기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서 일시적 이런 것들은 되게 일시적일 수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위기가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환위기, 금융위기는 뭐 그냥 그 말 그대로 외환이 와서 우리나라 안에서 금융 전체가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뭐 같이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걸 우리가 쌍둥이 위기라고 한다. 그쵸? 자, 대규모 외국 자본이 직접 투자가 아니라 직접 투자는 본인들이 와서 공장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기관과 간접 금융 형태로 유입이 되었다가 은행을 통해서 들어왔다가 싹 빠져버려요. 그러면 말 그대로 외환위기와 동시에 금융위기가 같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금융위기를 겪을 때 비슷한 시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나타났다 그래요. 자, 그래서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 쪽이죠, 그냥. 1997년 태국에서도 시작을 했고 이제 그 1990년대 초반이 유럽과 일본 경제가 상당히 침체를 했대요. 선진국은 좀 약간 그랬다 치면 이제 상대적으로 동아시아가 그때 막 이제 개발 신흥 뭐 공업들도 생기고 이제 그때가 이제 막 개발도상국으로 이제 부상하고 있었던 시기니까 이쪽으로 이제 자금이 막 들어온 거였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금융 제도의 차이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누구나 다 이제 그 초기에 산업을 개발 아직 이제 막 발전시키려고 할 때는 국가 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보호무역도 좀 추진을 하고 환율도 불안정하면 안 되니까 고정 환율 제도 같은 것들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자국의 화폐 가치도 같이 상승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한동안 괜찮았는데 1994년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킨다. 엔화 가치가 하락이 된다. 이렇게 되면 환율이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잘 알다시피 평가 절하가 되면 수출이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는 사실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학교가 뭐가 참 부산하네요. 그죠? 잠깐 방송이 나왔었습니다. 자, 어쨌건 여하튼 중국하고 일본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문제는 그 인위적인 뭐 이렇게 하여튼 평가 절상 절하가 이렇게 자유롭지 않았던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그쵸.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지만 국제 수지의 적자폭이 커지게 되면서 금융위기를 초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원인이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럴 해저드. 이게 바로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거잖아요. 뭐 요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가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은 모럴 해저드라고 지적을 한다. 자, 요거는 바깥에서 돈을 좀 이렇게 어떤 국채를 빌려온다거나 하여튼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빌려온다거나 할 때는 낮은 이자로 들어온대요. 그러고는 그걸 이제 국가에서 높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대 차이를 이렇게 낮은 이자로 빌려온 돈을 높은 이자로 또 다시 대출해주면서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는데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런 거잖아요. 이제 만기의 차이에 따른 외환 위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들 뜻대로 안 맞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뭐라고 볼까? 이건 되게 이제 지배자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쵸? 뭐 이런 것들이긴 한데 모럴 해저드 자체는 도덕적 해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서 빌려온 돈으로 자기의 어떤 뭐 정권을 위한 자금을 확보한다든지 자기 개인의 권력 부를 증진시키든지 뭐 이렇게 써먹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뭔가 하여튼 사이클이 안 맞았던 거였었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자 어떤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제 그 이유를 단다면 레드라시나 삭스 같은 사람들은 금융공황 이론이라서 보다 좀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금융 외환위기는 국제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자면 치고 빠지기 작전. 그래서 대규모로 자본을 투입을 했다가 회수를 하는 바람에 생긴 연쇄적인 위기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오늘이 아니죠. 우리가 2시간이니까 이번 시간은 여기서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